네, 저는 대전 유성에 살고 있고 64살 조추용입니다. 예, 저는 이름이 특이하죠. 자, 용자 돌림이고요. 저는 가을에 태어나서 조추용이라고 하고요. 저는 세례명이 다니엘이고 외국에 나갔을 때 예약하거나 할 때는 다니엘로 예약을 하고 저 친한 친구가 저에게 현목, 어질나무라는 뜻에서 현목이라고 하는 호를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또 바꿔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저하고 어떤 연구 영역이나 관심 같은 게 상당히 유사한 게 있어서 만나면 언제 만나도 즐거운 친구입니다. 어릴 때 저는 사남 삼녀 중에서 아들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7명이잖아요. 사남 삼녀니까 7명인데 위에 누나가 한 명 있고 아래 여동생 2명 있고 위에 형이 3명, 그다음에 제가 네 번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형제가 많으니까 사실은 거의 매일매일이 전쟁이죠. 뭔가가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불만을 말하거나 부족함을 말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경쟁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밥도 빨리 먹어야 되고 밥이 맛있다거나 싱겁다거나 짜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살았는데 지금도 저는 음식을 참 빨리 먹어요. 근데 좀 멋있게 우아하게 그다음에 고상하게 먹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왜냐? 어릴 때 그 습관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그런 습관이 사람이 살아온 습관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지만은 형제들 많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또 동작이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든지 저는 동작이 느려갖고 불편함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군대 생활을 할 적에도 그런 동작이 느려가지고 내 거를 못 챙기고 내 거를 없어가지고 곤란을 겪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항상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거죠. 네,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제 성장 과정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고착을 하잖아요. 자기 직업에 따라서 고착이 되고 저는 저 직업에 따라서 제 삶이 고착이 되고 또 이제 형님들은 또 형님들 나름대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거를 또 성장하고 나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억지로 자꾸 거기서 맞추려고 하다가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느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만큼만 사깁니다. 형제 자매들 간에도 필요한 만큼만 사겨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저를 지키는 거고 제가 또 편안하게 저 자신을 유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관혼상제, 우리나라에는 관혼상제 같은 데는 참석해야 되니, 그때 이제 가가지고 즐겁게, 반갑게, 기쁘게, 아주 재미나게 막 이야기하고 잘 놀다가 딱 돌아서서 나오면은 이제 또 거기서 끝내고, 또 다음에 아버지 제사나 엄마 제사 때 가면은 그것도 형님들 만나고 동생들 만나면 근데 또 즐겁게 과거의 추억 이야기도 하고 살아온 에피소드 이야기도 하고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야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 순간순간이 좀 즐겁게 지내고 그다음에 어떤 삶에 있어 가지고 어느 순까지만 이야기를 하지 그 선을 넘어서는 절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저는 꿈이 있었죠. 저는 꿈이 너무너무 소박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공부를 할 여건이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성생의 자제가 되는 애들, 친구들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커서 성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우리가 지금은 이제 그 세상이 달라져서 다 마이카 시대가 됐지만
그 어릴 때 1970년대 우리 초등학교 앞에 있었던 그림에 마이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현실이 아닐 거야. 이제 마이카의 개념을 알고 나서 현실이 아닐 거야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꼭 일생 동안 죽기 전에 비행기를 꼭 한번 타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꼭 나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어릴 때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꿈이에요. 선생이 되겠다는 생각, 비행기를 꼭 타보고 싶다는 생각. 그리고 어릴 때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가 저희한테 과자를 많이 안 사줬거든요. 근데 이 과자를 사온 아버지 입장에서도 보면 형제 자매들이 너무 많으니 과자를 얼마만큼 사야 이 충당이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자를 되게 많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크면은 저는 과자를 많이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질리도록 과자를 먹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비행기는 고사하고 차를 좀 실컷 탔으면 좋겠다. 그래서 차를 실컷 타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전투경차를 근무를 했고 서울 기동대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일어나는 데모를 맨날 막으러 가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동대는 뭘 하는 거냐 하면은 데모가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버스 안에서 대기를 하는 거예요. 방석복이라 하죠. 도를 방어하는 옷을 입는 거예요. 밑에 이제 대꼬챙에 들어가 있는 거. 그럼 밑에서 돌을 던지면 이 옷을 갖고 막아야 되니까 그 방석복을 입고 차 안에 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엉덩이가 땀띠가 날 만큼 차를 많이 탔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네 가지 꿈을 다 이룬 사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이 되고 싶다고 선생이 됐고, 비행기 많이 타보고 싶다 해서 정말 부종이 날 만큼, 실증이 날 만큼, 질릴 만큼 비행기 탔고, 그 다음에 과자를 많이 먹고 싶다고 했는데 과자를 실컷 먹었고, 차를 많이 타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차를 실컷 타서 저는 진짜 꿈을 이룬 사내입니다. 이제 우리가 농경 사회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아버지한테 있어요. 모든 거는 아버지가 다 처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필요하면은 나락을 팔아서 돈을 사는 거예요. 그 나락을 팔고 돈을 산다는 거는 뭐냐 하면 필요한 돈을 마련한다는 뜻인데, 그럼 아버지가 학교를 어디까지 시켜주는 것도 아버지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어릴 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학교 어디까지 시켜줄 거예요 하고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빼질 않고 너는 미국 유학까지 시켜준다고 하셨어요. 근데 정작 제가 유학을 가려고 했을 때는 아버지는 이제 이미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는 한 번도 한순간도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꿈은 포기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데 어쨌든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그런 꿈을 갖고 있었고 항상 그런 꿈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보니까 기회가 오는 거고, 또 그 기회가 왔을 때 이제 그 기회를 타고 유학을 가고 그런 거죠. 유학할 때도 너무 행복했어요. 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를 꼽으라고 하면 유학한 때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행복하냐? 생활은 괴로울지 몰라요. 그 뭐 돈도 별로 많지도 않고 제가 뭐 엄청 그 뭐 대그룹의 회장 아들도 아니고 그런데 쓰고 싶은 욕구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선진 사회니까 전부 돈 쓸 일이잖아요. 친구 만나다가 돈 쓰는 거, 뭐 놀이해도 돈 쓰는 거, 뭐나 다 돈 쓰는 거거든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다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별로 그 돈이 경제적 여유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 이제 유학한다 하는 건 뭐냐 하면 꿈이 있잖아요. 꿈. 근데 그 꿈이라고 하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정말로 저는 그 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꿈을 향해서 내 열정을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아무리 해도 공부는 하지 마라 소리를 안 하지. 공부 좀 적게 해라 하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양껏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너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갖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죠. 저는 일본어를 유학을 했습니다. 근데 왜 일본어 또 유학을 했느냐 하면 미국을 가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저는 일본어를 또 잘했기도 했고, 우리가 문화나 제도나 역사나 종교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본하고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뭔가를 크게 이루고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래도 사회복지가 실천 학문인데 실천을 우리가 좀 잘해야 되어서 좀 유사한 나라에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고, 당시에 이제 일본도 이제 그 세계적으로도 막 부상을 전 세계 무대에 급부상하는 이런 시기에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을 했고요. 사회복지 중에서 노인복지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를 전공을 했던 거는 당시에 딱 일본이 고령화 사회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고령화 사회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시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노인들이 앞으로 저는 돌봄 쪽이 되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저는 돌봄 쪽을 정말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제도의 연구도 했고 실천의 연구도 했고, 저는 또 실전 현장에 가서 또 일도 좀 해봤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사회복지, 노인복지 중에서 돌봄 복지가 제 주 전공입니다. 진짜 저하고 아주 이제 그 군대 생활을 같이 했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일본에 먼저 유학을 갔어요. 그런데 먼저 유학을 갔고, 이제 대학 3학년 때 그때가 마침 우리나라가 여행 자유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1988년도에 개인 여행이 자유화된 거예요. 그전에는 여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그럼 해외에 어떻게 나갔느냐? 외국에서 초청장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그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아서 여행을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1988년도가 여행 자유화가 된 거예요. 저 친구 같은 데는 초청장이 와가지고 유학을 간 케이스고, 저는 88년도에 대학 3학년이었는데 그때 그 친구한테 놀러 갔어요. 그래서 놀러 가서 이 나라에 와서 내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상세히 알고 갔죠. 그래서 알고 그 이듬해 그 친구를 찾아서 그 친구가 소개해줘서 방도 얻고 대학에 가서 정착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도와줬어요. 그러면요. 그리고 이제 사람은 어떤 행태로든지 누구든지 내 인생에 있어서 큰 멘토가 되기도 하고 길잡이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걸 크다 적다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그 친구가 저한테 영향을 미쳤던 거는 확실하죠. 그 친구 때문에 들은 좋은 습관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 친구에게. 그 친구는 항상 그 사람이 겸손해야 된다. 항상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그 메모하고 그 공부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항상 내가 뭔가 미래의 너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를 항상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내하고 나이는 같지만 참으로 그 때에 따라서는 뒤돌아 생각해 보면 진짜 형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저한테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내 차 마이카인데 학교 앞에 가면은 우리 미래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 차 옆에 이렇게 탁 폼을 잡고 이렇게 딱 차에 기대가 서 있거든요. 이게 이제 옆에다가 마이카 써놔놨어요. 그래서 와, 한 사람마다 차가 한 대씩 생긴다고? 그건 거짓말일 거야 하는 이런 생각을 그때는 했었어요. 왜냐? 그때는 우리 동네에 차 한 대도 없었거든. 우리 맨 소재지에도 개인 자가용 차는 제가 보기에 없었던 것 같아. 영업용 트럭 같은 건 있었죠. 그런 세상에 있어서 마이카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예, 여러 나라가 저는 여행을 했는데, 남미도 여행을 했고, 터키도 여행을 했고, 독일, 뭐, 이제 이런 나라들, 스위스, 프랑스, 다 이렇게 여행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있어서
트리키아가 되게 인상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트리키아가 왜 인상적이냐? 본래 트리키아는 기독교 문화죠. 천주교, 가톨릭 기독교 문화였었어요. 근데 중간에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지금 현재도 이슬람이잖아요. 근데 과거에 있었던 그 찬란했던 그 기독교 문화를 다 배척해버려요. 그런데 남아있는 유적지는 어떻게 배척할 수가 없잖아요. 그 남아있는 유적지는 전부 다 또 기독교 문화예요. 그래, 에페소락 한 데 가면은 두란노라고 하는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두란노 서점이 있는데 두란노 서점이 거기서 온 거예요. 근데 양피로 만들었던 책이 3만 권이 당시에 있었대요. 근데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 문화들은. 그거는 세상에 잴 수가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문화예요.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 문화이다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경원시하는 거죠. 멀리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본 사람들 중에서 진짜 숙연해지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 다 부셔져, 다 넘어져, 다 파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진짜 감탄사가 절로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이제 그 자기는 문화하고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그 성 소피아 성당에 가서 보면 그때 당시에 그 큰 돔 건물에 기둥이 하나도 없어요. 기둥이. 그 기둥이 어떻게 되냐 하면 돔처럼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가면은 이슬람 사원이 있거든요. 그 똑같이 지은 거예요, 옆에다가. 근데 거기 가보면 기둥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둥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 그 옛날에 기독교 문화에 해당하는 것만큼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 문화가 그 기독교 문화를 이제 정복을 하잖아요. 정복을 하고 나면은 3일 동안에 군인들한테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은 보화를 덮쳐오는 놈, 여자를 겁탈하는 놈, 뭔가 부시는 놈,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3일 동안에 군인들은, 점령지 군인들은. 그때 그게 문화였었어.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이슬람 장군이 딱 소피아 성당에 들어가고 너무 놀래가지고 여기는 건들지 마라. 이거는 건드릴 물건이 아니야. 여기는 더 이상 여기서 뭔가를 우리가 한다 하는 거는 이거는 역사에 역행하는 거야. 이거는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 가서 딱 보면은 고개가 팍 숙여집니다. 정말 나는 그래서 그 충격이라 그럴까, 그 쇼킹한 이런 거 생각하면은 정말 터키의 여행은 꼭 권하고 싶고 누구든지 그런 걸 같이 느껴봤으면 좋겠고 또 어쩌면 우리가 터키에는 관광을 가는 투어를 가서 관광을 가는 것보다는 체험을 하는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성당을 보러 가는데 30분만 보고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30분이 아니고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느껴봤으면 좋겠다. 왜냐? 사람은 거기에 그 큰 건물이나 그 위대한 작품 앞에 가서 그 혼, 기, 마음, 그 심리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느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는 여행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예, 저는 엄청 크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퇴직을 하면 그런 데 가서 소설을 쓰고 싶어요. 그 어떤 소설을 쓰느냐? 역사를 기반으로 한 소설을 쓰는데 전혀 완전히 소설, 그러니까 역사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데 그런 영감이나 기나 이런 걸 영혼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요. 예, 그러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생각하면 참으로 그 행복했고,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하나하나가 나에게, 뭐 영감을 주기도 하지만 또 삶의 활력소를 불어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그 다른 측면, 저는 진짜 가갖고 아무리 바라고 해도 그냥 안 봅니다.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의 생각, 이 하나하나 지얼떡의 사람들의 생각, 그 다음에 거기서 매일매일 오는 사람들의 생각, 도대체 무슨 생각 갖고 오느냐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사람 한 사람의 표정들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속에서 이렇게 위대했구나, 이렇게 대단했구나, 이렇게 좋았구나, 이렇게 행복했구나, 이렇게
힘든 어떤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게 만들어졌구나.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스페인에 가서도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걸 금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놓은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 금을 요만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것조차도 우리가 또 역사니까 또 역사는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는 그냥 그 역사 속에서 이제 제가 또 생각하고 느끼고 하는 거죠. 좋은 책들이 참 많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책들도 좀 많고 또 무슨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권해주는 책들도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본인이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거나 읽으라고 이렇게 막 하기에는 그것도 또 실례인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책이 역사 소설책을 제가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역사 소설책이 정말 재미있어요. 때때로 막 주먹이 불끈불끈 쥐어질 때도 있기도 하고 또 통쾌해서 하하하 웃고 내 혼자서 진짜 얼빠진 놈처럼 이렇게 웃고 있을 때도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역사 소설책이 참으로 재미있고 좋았던 것 같고 다음에 제가 책을 쓰게 되면 그런 역사 소설책을 쓰고 싶어요. 한 3권이죠. 3권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책은 일제시대 때 아주 질이 나쁜 일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사회복지법인을 해요. 사회복지법인을 만든 목적은 자기의 딴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한테 보이는 면에 있어서는 이런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패망을 하고 가면서 이 복지시설을 자기 집에 있던 식모한테 주고 가요. 근데 그 식모가 이미 이 사람이 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애를 갖다가 거짓말 시키기 위해서 적절하게 생긴 어떤 한국 사람을 데리고 가고 결혼을 시키고 떠나버려요. 근데 이제 자기 씨가 태어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떠나가면서 이 시설을 이 자기 식모한테 주고 가요. 이제 식모가 시설을 운영해요. 근데 이 씨가 질이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질이 나쁜 거를 벌을 받는 거예요. 이 벌을 받는 게 뭐냐 하면은 원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시설을 주면서 이 시설 안에 있는 애 중에서 한 명이 알고 보니까 얘도 다른 식모 같은 겁탈한 애한테서 태어난 애인 거예요. 근데 이 여자하고 둘이서 너무 사이가 좋아져 가지고 결혼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같은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출산의 신비 같은 거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래서 두 사람이 되게 불행해지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그 제목은 본능입니다. 본능. 해지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이 어린 애가 질이 나쁘니까 어릴 때 자기 시설에 있던 애들은 다른 애들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면서 진짜로 좋아했던 애가 있었는데 자기를 좋아해주는 남자가 있었는데 얘를 버렸는데 실제로 얘가 이제 다음 성장해가지고는 훨씬 더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얘가 이제 여자애가 너무 좌절 속에 있어서 갱년 이런 걸 하면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저 엄마가 죽으면서 저 아버지 사는 주소를 손에 쥐어주면서 너 그 사람한테 찾아가봐라. 이제 하면서 비행기를 타는 모습으로서 끝내는 영화, 소설이에요. 인간은 본성을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성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그 본성이라 하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물론 생활 환경, 성장 배경, 그다음에 친구들, 가족 지지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사람한테는. 근데 나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속일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본성을 갖춘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니까 너는 나쁜 벌을 받는 거야 하는 이런 권성징악적인 그런 얘기를 생각하고 있고 올 11월 달이 지나면 이제 그 소설의 아우터라인 정해가지고 살살 좀 써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인터넷 소설을 첫 번째, 그다음에 책이 되면 책을 쓰고, 그다음에 되면은 이제 영화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제 근데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저는 만약에 책을 쓰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돈이 10원이라도 그걸로 인해서 벌리는 게 있다 하면 요거는 내가 확실하게 뭔가 목적을 가지고 사회환원하고 싶어요. 10원이라도.
이게 왜 그런 생각을 갖느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삶에 있어서 도움을 줬는데 그 도움 준 사람들한테 내가 조금이라도 갚는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좀 잘 안 해봤는데 중요한 거 하나는 사회가 좀 바르고 정의로운데 요런데 거기 쓰여졌으면 좋겠다. 바르고 정의로운데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 얼마 주고 뭐 장애가 있다 돈 주고 그거에 대해서는 별 그렇게 큰 가치를 두는 거 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사회가 바르게 갔으면 좋겠다. 좀 바르게 가는데 내 이 돈이 쓰여 있으면 좋겠다. 예. 그게 뭐 무엇이든 괜찮아요, 저는. 과자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꽃갈콘이라든지, 오징어 땅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참 맛있게 잘 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씩, 저 자신에게, 너는 오늘 고생했으니 너에게 오늘 일탈을 허용하겠노라. 그러면은 꽃갈콘이나, 그 오징어 땅콩을 먹고, 그 다음에 살짝 돌아가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 깨끼를 하나 이렇게 입에 물고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나에게 큰 보상을 해줬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경이나 전투 경찰력 하는 것이 이제 당시로는 나라가 재정을 좀 아끼기 위해서 경찰이 본래적으로 해야 될 것을 군대 대신에 우리를 투입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하다가 보면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하고 민간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대응을 할 때 만약에 우리가 군기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기강이 해이해져 버리면 데모를 막다가 어디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나쁜 감정은 서로 없는데 그 데모대한테 끌려가 버리면은 내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속에서 살았고 저도 다른 이제 후배들한테 그 밖에 나가서 그걸 안 휩쓸린다 하는 것이 기강을 항상 강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1981년도에 제가 군대를 갔는데 1981년도는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첫 해예요.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은 아주 그냥 예측 불가능한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해외 순방을 참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해외 순방을 나가면 꼭 그걸 뭐라고 하냐 하면은 퍼레이드라는 거예요. 카퍼레이드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이없는 건데 그때 당시는 이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그거를 맨날 뭘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혼자 경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로에서 뛰어나가 버린다든지 튀어나오면 이제 끌어안고 같이 쓰러져 가지고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강을 엄청 세게 했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 우리가 뭐 그 어떤 뒤에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표정이 바뀌거나 웃거나 울거나 뭐 다른 표정을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딱 마네킹 같은 거죠. 그 마네킹 같은 딱 써가지고 유사시에는 진짜 누구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끌어안고 쓰러져 갖고 같이 뒤에 있는 사람을 지켜야 되는 이런 거였어 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좀 웃으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당시로서는 좀 힘든 것도 있었죠. 또 그렇긴 한데 이제 우리가 육군하고 또 다른 것이 육군은 사실은 또 전방에 가가지고 사회화가 단절된 상황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서울 시내에서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 속에서 있으니까 또 좋기도 했고 그때 저는 이제 책을 좋아해서 휴일이나 뭐 시간이 나거나 하면은 그 교보문고 가서 째면바닥에 하도 오래 앉아 있으면은 책 파는 사람들이 와서 방석을 줘요. 여기 앉아서 보라고.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그 책을 읽고 앉아 있는 이런 것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순간들은.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거는 다 메리트와 디메리트, 장점, 단점이 같이 공존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잘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가르친 것이 잘 받아들여진 학생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랬을 때는 정말 굉장히 보람되고 의미가 있죠. 근데 이제 전혀 진짜 저는 학생을 요만큼 생각을 했는데 학생은 요만큼 뿐이 생각을 안 해줬을 때 좀 서운한 부분이 있긴 하죠. 자, 예를 들면은 예전에 한번 어느 학생이 자기는 일본에 가서 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저는 그 학생을 위해서 해외 실습 프로그램을 그 학생 때문에 진짜 만들었어요. 진짜로. 그런데 저는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학교에 졸업을 하고 났는데 학교에 왔는데 한번 올라와 보지도 않고 현관에 가니까 만난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너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학교에 볼 일이 있어 왔었어요. 그래. 그래서 그랬어? 이제 근데 왜 지금 여기 있는 거니? 그랬더니 밖에 나가려고 저기까지 나가려고 하니까 나갈 방법이 없어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태워줄거만.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타라고 태워주면서 돌아오면서 생각을 하니까 나는 그 학생에 대해서 정이 100이 있는데 그 학생은 내한테 정이 1분이 없었던 것 같아. 그때는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른 교수님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른 교수님 하니까 그 교수님은 내보다 더 실망스러웠던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배워가는 학생들은 해주는 것을 끝내야 되지. 걔가 내한테 뒤에 어떤 것에 대해서 뭔가를 기대를 하거나 뭐 연락을 해줄 거라든지 전화를 해줄 거라든지 지 결혼식에 초대를 해줄 거라든지 이런 생각을 일절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학생들한테 해주는 것으로 거쳐라. 그래서 뭐 저는 그런 거 거기까지지만 정말 더 많은 상처를 입은 교수님들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좀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보다는 좀 가난한 그 집안의 자녀들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뭐 제가 이제 도와줄 수 있으면은 저는 도와줍니다. 도와주고 또 방법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방법 가르쳐 줘요. 방법 가르쳐 줍니다. 뭐 장학금 받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어디 가면 너 장학금 받을 수 있어. 너 힘들면 거기가 장학금 받아 학교 다녀. 그다음에 내가 뭐 얼마만큼은 뭐 조금 뭐 100만 원 이내 같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너 도와줄게. 너 다음에 날 안 갚아도 돼. 근데 네가 가서 필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도와줘. 왜냐? 저도 돈 받았거든. 저도 진짜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것도 관계도 없는데 누구한테 진짜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줄 수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해주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내버립니다. 부담도 안 가지게끔. 아니, 내가 해준 거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게끔. 내가 너한테 100% 줬으니까 너는 내한테 다음에 갚아야 돼. 이런 부담이 전혀 없었게끔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지만은 마음속으로는 항상 주시를 하죠. 잘 살고 있는지, 또 별 불편함이 없는지, 또는 네가 바른 길을 가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주시는 하죠. 그렇다고 해서 뭐 쫓아다니면서 너 이렇게 하면 돼, 저렇게 하면 돼, 이거는 아니고 그냥 주는 것으로 그냥 베푸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언제든지 또 힘들면은 또 다시 찾아오거나 요청하거나 연락하거나 하면은 얼마든지 그에 대해서 지지 격려해주고. 예. 뭐 그거는 학부생뿐만 아니라 학부생은 어리잖아요, 일단. 근데 대학원생은 좀 성인 더 컸잖아요. 그래도 대학원생도 뭐 그런 사람 있으면 같이 또 인연을 맺어서 그렇게 해주고 몇 번이고 뭐 도움 달라고 하면 도와줄 만큼은 도와주고 협력해줄 만큼 또 협력해주고. 그러면요. 정말로 어떤 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학생은 오면 그냥 저기 연구실 문을 열고 큰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큰절을 하지 말게 하죠. 근데 큰절을 받아도 되는데 저는 하지 못하게 해요. 근데 그 학생이 우리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원을 진학을 해가지고 매년 해년 해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이제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어쨌든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잘 지내십니까? 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까지 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매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 어떻게 해요? 매번 저도 지지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했다,
너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꼭 성공할 거야. 매번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대학교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국립대학에 그것도 교수가. 그러니까 너무 반갑죠.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한테 쫓아가고 싶은 생각이 또 들지만은 쫓아오려 소리를 안 하는데 가면 쫓아가면 그것도 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며칠 전에 저 결혼한 배우자하고 출산한 아기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그래도 반가워도 거기까지예요. 가가 손잡고 쫓아가서 밥 먹으러 가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는 않았지만 내가 지를 만나서 기뻐하고 반가워하는 거는 내가 충분히 전달되게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학생은 참 의외이긴 했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교수님들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교수님들 똑같이 했는지 안 했는지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한테 그랬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궁하면 통한다고 저는 일본에 가서 일본 문부성 장학금을 받았거든요. 한국에서 문부성 장학금 받아가지고 가는 케이스도 있고 현지에 가서 받는 케이스도 있는데 저는 현지에 가서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이 액수가 굉장히 높은 액수이고 또 장학금 받으면은 등록금도 하나도 안 내줘요. 일본 문부성에서 바로 등록금 바로 내줘요. 대학 초임 월급보다 더 많이 주거든 장학금을요. 그리고 또 학회도 가게 해주고 자기 자국에도 한 방문하게 해주고 하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장학금인데 그 장학금이 그 선정이 되었다 할 때 정말 너무너무 기뻤고 또 중간에 이제 유학 중에 저는 결혼을 했어요. 이제 배우자는 일본 총영사관 오사카 총영사관에 근무를 하고 있는 아가씨였는데 그때 이제 결혼을 했죠. 근데 결혼을 했는데 그것도 저희한테 있어서는 참 빅 이벤트이고 또 위에 첫째 딸이 일본에 유학하는 중에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행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장학금도 있었고 또 이제 선배가 집사람이 이제 출산과 동시에 자기는 직장을 그만 다니고 싶다고 해서 직장 이제 그만두고 입주 아르바이트를 하죠. 그 입주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 정말 아주 편안하게 정말 유학을 보낼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 가가지고 정말 아주 정말 편안하게 유학생을 했고 또 그때 거기서 이제 애를 키우고 해서 애를 키우는 과정 속에서도 또 사회복지를 또 배우는 거잖아요. 보육시설에 보내기도 하고 임신했을 때 받는 급여 이런 것에 대해서도 또 배우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거를 인생의 전환점이고 큰 그 전환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었죠. 왜냐하면 딱 그냥 그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까지 제가 유학을 한 거잖아요. 그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시기를 생각해요. 뭐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출산을 한다든지 직업을 안정적인 직업을 잡는다든지 하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시기를 생각해요. 그 정말 너무 애틋한 그런 사랑 얘기들도 많죠. 많고 뭐 당시에 집사람도 이제 혼자 떨어져 나와 있었으니까 좀 외로웠지도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은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있는 이제 직원이었는데 우리 외무부에서 파견돼 간 직원이었죠. 근데 직원이었는데 뭐 나름대로는 또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우리가 전화가 공중전화를 하면 10원을 넣으면 1시간을 통화해도 10원이었어요. 이제 그 뒤에 시간 단위마다 돈이 떨어지는 전화가 있었어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제가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은 처음부터 돈이 시간 단위대로 떨어지는 돈이었는데 정말 그 긴 시간 동안 전화를 많이 했죠.
전화를 많이 했죠. 그때는 휴대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뭐 오랫동안 그 전화 통화를 하고 생각이 좀 이제 가까워지고 하니까 이제 또 자연스럽게 이제 또 손도 잡게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발전돼 가는 거죠. 3살 때까지 키웠던 것 같아요. 3살 때까지. 예.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얘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녔죠. 일본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다녔으니까 지금도 옛날에 그 어린이집에 다녔을 때 불렀던 일본 노래, 그것도 지금도 불러요, 가끔씩. 예, 그 여행을 많이 다녔죠. 일요일 날이 되면은 매일매일 여행을 갔어요. 근처를 매일매일. 그때는 뭐 차가 있는 그런 진짜 마이카 시대가 아니니까 차가 없으니 일본에 또 지하철이 잘 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살던 집 앞에 바로 지하철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가고 뭐 친척 집에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고 뭐 여름 되면 물놀이도 가고 정말 많은 추억들이 그 안에 교토 시내에 있죠. 예, 여행지가 교토는 참 국제적인 관광 도시이기도 하고, 1년에 아마 그 전 세계적으로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 중에서 하나이고,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도시이고, 잘 가꾸어진 관광 도시예요. 금각사, 은각사 하는 절이고, 이제 교토는 주로 이제 절 문화죠, 절이 있고, 이조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는데, 도쿠가와 이에서 덕천가강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서라 하는 두 번째 장군이 그 머물렀던 집이 우리 그 사는 데 있어서 걸어서 한 1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곳에 있었어요. 엄청 차이 많죠. 한국 사람들은 뭔가를 묻잖아요. 지도 교수님 뭔가 묻잖아요. 그러면 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묻잖아요. 아무 소리 안 해. 그거 되게 특이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회식을 가고 싶은데 괜찮아? 하고 이렇게 지도 교수님 물어보잖아요. 아무도 답 안 해요. 그리고 그래,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갈까? 이렇게 묻잖아요. 아무도 답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답해야죠. 네, 교수님 오늘 좋아요. 회식하러 가요.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그래 가자. 근데 오늘 어디를 갈까? 예, 지난번에 그 시내 어디 가보니까 어느 식당이 되게 좋던데 교수님 오늘 거기 가시면 어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도 교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래, 그 식당이 참 좋겠구나. 거기는 다음에 가고 오늘은 여기 가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일본 친구한테 아니, 당신이 정해놨으면 우리한테 왜 물은 거야? 자, 물어보잖아요? 그건 일본 친구가 그런 거예요. 너는 그때 말하면 안 돼. 지도 교수님 이미 플랜이 다 있는 거야. 오늘 너희들한테 회식을 간다? 오늘 어디로 데리고 간다? 술을 얼마만큼 먹는다? 몇 명 간다? 이 계산이 다 서 있다는 거야. 근데 너는 그때 말을 하니까 너 여기는 묵살이 되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나는 그때. 근데 그런 문화가 다반사예요. 또 지금은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문화인데 옛날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하면 시내버스를 타려고 하면 요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시내버스가 안 와요. 시내버스가 한 20대, 30대가 쫙 줄을 서잖아요. 그러면 시내버스 타러 쫓아가고 내 탈 차를 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서면 어떻게 되냐?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 지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돼 있잖아요. 내 속에 습관이 돼 있잖아요. 어느 날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비가 억수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가 진짜 세 대째 내 탈 버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한테 사요나라 그러고 우산을 탁 접어가지고 쫓아가고 빨리 타려고 하니까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는 이제 한국 사람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문을 팍팍 두드려. 내 탈 거야. 빨리 문 열어. 그 순간에 내가 이게 일본이다.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친구들한테 사연하는 친구들한테 쫓아와갖고 이 버스 정류장에 또 돌아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너 오늘 왜 그래? 너무너무 놀란 거,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 순간에 비가 오고 하니까 감정이 흥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끈이 놓여져 버린 거예요. 그 비 오는데 빨리 가서 내 차를 타야 된다는 그 생각이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쫓아가고 문을 팡팡 두드니까 아마 기사가 지금 정신 이상한 애인가 싶었어요. 그럼요. 이 버스 정류장에 올 때까지 문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문을 열어버리면 이 사람이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쫓아오다 사고가 나면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버스 정류장 앞에 여기 사람이 서 있었는데 여기 와서 문을 열지 요 전에 문을 열어준다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전에서. 이제 이 사람들은 공과가 정확한 거죠. 여기서는 네가 해야 될 일은 버스 정류장에 와서 손님을 태우고 내려줘야 돼. 여기 이제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 위에 다른 데 서서는 사람을 내리거나 태워서는 안 돼.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매뉴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매뉴얼대로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냐? 비 맞고 섰는데 문 두드리는데 빨리 씌워줘야지. 그걸 안 씌워주면 어떡해? 저 사람 비 맞고 있잖아. 너무 마음 아프게. 그러니까 태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매뉴얼에 버스 정류장에 왔을 때 문을 열고 손님을 태우고 문을 열어서 손님 내려줘야 돼. 이게 매뉴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 매뉴얼 이고 뭐고 가는 지금 비가 와갖고 사람들 지금 문 두드리는데 빨리 문 열어주고 손 태워줘야지. 그럼 비 맞고 사람 섰으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문화 차이죠.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이 안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요. 한참 지나도 또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유학을 학위 과정 유학을 7년을 했거든요. 학위 과정을 7년을 있었는데 7년을 지나도 모르는 부분이 또 있는 거예요. 7년 돼서도 그때 비로소 깨닫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때 깨닫더라도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그리고 또 저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저는 한국의 사람이지 일본 사람은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그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잘한다 하더라도 한국 사람으로서 이해를 잘하는 것이지 일본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한국 사람,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그런 감정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있느냐? 우리 이제 교육의 탓이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만 자꾸 시키는 사람들한테. 그럼 긍정적인 교육은 별로 안 시키고 별로 뉴스하지 않아요. 그럼 일본 사람은 어떠냐? 한국의 부정적인 뉴스 지금도 가면 맨날 한국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 대통령이 뭐 어쨌다, 대통령 부인이 돈 털어먹었다, 백 받아 먹었다, 이런 얘기만 맨날 하는 거야. 한국에 예를 들어서 한국이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참 그 사람이 뛰어나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살아온 세상에 있어서 이런 세상이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참 훌륭하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야. 그런 한국의 부정적이고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런 부분만 맨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생각하냐? 한국은 나쁜 나라, 한국은 부정적인 나라, 우리의 적이 되는 나라, 이런 생각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일본에 좋은 거 방송하는 거 한번 보세요. 뭔 내용을 방송하는지 일본 기사가 대부분이 부정적인 거 이야기해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항상 되뇌입니다. 저도 교통법규를 위반하기도 하죠. 또 가끔씩 길가 가다 코도 풀기도 하고 침도 뱉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사회가 문란해지만 부정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저도 그냥 약간의 그런 것도 나긴 해요. 아무도 안 보면은 신호 있어도 그냥 빨간불도 휙 지나가기도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은 내 스스로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네 자기 합리화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 피해를 간 만큼 이런 세상을 살아서는 안 된다.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항상 갖고 삽니다.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화시키는 거죠. 예.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뇌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통수에 한 25cm, 20cm 이상의 흉터가 있어요. 뇌를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이렇게 뇌수술을 했거든요. 그때도 정말 많이 힘들었는데, 정말 힘들었죠. 근데 힘들었는데, 제가 입원하고 있을 때, 대학 다닐 때, 저 친구들이, 와줬던 친구들이 너무 지금도 고맙고, 지금도 하나하나 다 생각이 나요. 내가 만약에 내 친구가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내가 몇 번쯤 가봤을까, 또 나는 가봤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정말 그때 와줬던 친구들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뇌수술하고 나서 회복하고 난 다음에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도 이제 같이 대학을 다녔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를 대해줬던 모습들이 참으로 너무너무 고마워요. 후유증이 좀 있었죠. 근데 후유증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이제 극복이 됐는데, 뭐 상당히 그 후유증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서도, 친구들이 정말 저를 지지 격려해주고,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건강해, 지금. 사실 저는 좀 아프지만은 항상 친구들이 너 건강해.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건강해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참, 감사하게 생각하죠. 예. 그래서 저는 타임머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좀 어릴 때를 타고 가서, 정말 우리 아버지한테 학교 근처에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책을 읽고 싶은데 읽을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집에 가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초한지, 수호지, 손오공 하는 이런 책들 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 책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제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고전 읽기 반이 있었거든요. 그 고전 읽기 반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맨날 책을 갖다 주면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타임머신 타고 간다면은 그 어릴 때로 돌아가서 내가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대로 읽을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참으로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누군가가 그 책을 너는 어떤 걸 읽으면 어때 하고 좀 권해주고 하는 이런 시절이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바로 직전에까지 10월 달에 세미나가 3개가 있어가지고 세미나 준비한다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많이 게을러져 버렸어요. 엄청 부지런하게 살았는데, 많이 게을러졌는데, 최근에 이제 좀 부지런하게 사니까 그 또한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달 11월 초까지 세미나를 3개를 끝내고 나면, 진짜 그야말로 이제 저 자신에게 좀 매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년 있으면 이제 제가 퇴직인데, 퇴직 후에 제가 뭘 할지에 대해서, 어떻게 살지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 그렇다고 해서 또렷한 답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 소설을 이제 쓰고 있다는 거죠. 소설을 이제 쓰는데, 사실은 소설이 지금 이제 제가 1막, 2막, 3막 이렇게 준비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1막, 2막, 3막이 되는 과정들을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제 자르는 거죠. 3페이지 정도를 100개를 자르고 싶어요. 3페이지 정도를 100개를. 그러면 300페이지 소설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싶어요. 제일 첫 번째 소설이, 두 번째 소설은 이제 그 다음 문제이니까, 그러면은 그 자르는 것을 지금부터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구실도 이제 싹 다 치워버리고, 이제 잡다한 물건들 싹 다 버릴 거예요. 이제 버리고 진짜 깔끔하게 해놔놓고 내 자신에게 매진할 수 있는 소설 같은 것을 이제 초안을 이제 마련해 보는 거죠. 예, 저는 뭐 지금도 충분히 저 자신에게 쉬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내 자신에게 매진하면서 소설을 쓴다 하는 그거는 내 자신에게는 진짜 인생의 휴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 소설을 쓴다 하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논문을 쓰고 책을 쓰고 수업을 맡고 이런 것들이 항상 뭔가를 딱 틀에 박혀 있는 것이고 그때 그 순간에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소설을 쓴다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내 시간을 내가 만들어 써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여유로워요, 사실은. 그 뭐 하루에 3페이지 소설 쓰는 것들이 생각이 안 나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막 힘들게 등산을 한다거나, 뭐 힘들게 수영을 한다거나, 힘들게 뭐 아니면은 또 꽃갈콘을 먹고 땅콩 과자를 먹으면서 뭔가 또 여유를 갖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일단은 저는 저 스스로에게 진짜 소설을 쓰는 거는 휴식을 주는 거다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때부터는 이제 책도 이제 지금과 같이 다른 형태로 책을 읽을 거예요. 독서를 할 건데, 지금 이제 전공 책을 보고 맨날 남은 논문 보고 남은 보고서 보고 내 보고서 쓰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그런 거에 있어서 벗어나서 나를 위한 책을 읽는 거예요. 나를 위한 책을 읽는, 내가 하고 싶은,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거예요. 그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그리고 너무 그런 것들이 기대되고, 사실은 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상상만 해도 저는 기분이 좋아요. 예. 저는, 인생에 있어서 뚜렷한 꼭 목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또, 또렷한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또렷한 목표가 있으면 중간에 좌절이 오거나 곤란이 오거나 고통이 오거나 힘든 게 오거나 이겨낼 수 있어요. 그 목표가 또렷하고 그게 정확하게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힘들면은 쓰러지거나 흔들리거나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만 하면은 좌절이 오는 거예요. 조금만 누군가가 힘들게 고통을 주면은 곤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뚜렷한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나아가려고 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오더라도 나는 그 목표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인생이 좀 내 스스로에게 만족스럽고 또 내 자신에게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는 어느 학생에게도 저는 말하고 저 딸과 아들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그래서 항상 뚜렷한 목표가 있어라. 그리고 물론 뭐 우리가 단기 목표, 장기 목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단기 목표는 뭐냐 하면 장기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러느냐? 장기 목표에 있어서 롱런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 짧게 끊어서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장기 목표를 완성해라고 하는 것이지, 그 단기 목표가 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어떤 내가 꿈을 갖고 있는 4가지 꿈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면서 그런 게 됐었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진짜 될 때마다 너무 뛸 듯이 기쁘고, 또 그런 것들 하나가 누군가 지지 격려를 받으면서 내가 힘을 뻘끔 받아갖고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갖고 다리 힘을 꼭 주고 그것을 나아가는 거고. 근데 그 속에 있어서 내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첫 논문을 썼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등 두드려주고 머리 쓰다듬어 줬을 때 그때 그 기분, 그 사람의 그 손의 촉감 이런 것들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꿈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고, 그 열정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고, 또 부지런히 살았고, 성실하게 이 세상을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던 거는 우리 엄마 아버지의 모습이었고, 또 이제 저는 성격이 정말 친화력이 갑이잖아요. 저는 정말 친화력이 뛰어납니다.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고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누구하고도 저는 친해질 수 있어요. 진짜 저는 친화력이 갑입니다. 이것도 형제간이 많으니까 그렇게 됐을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런 친화력이 바탕이 되었고 열심히 살아온 저한테는 정말 저는 저 자신에게 감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남아있는 생에서는 어쨌든 간에 저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면서, 또 제 자신에게 이제 막 신체를 이렇게 볶는 이런 게 아니고, 소설을 쓴다든지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사람을 사귄다든지 뭐 이런 어떤 하나하나의 과정들이 전부 다 내 삶에 있어서 내한테 보상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열심히 산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쉬엄쉬엄 하면서, 아니 그 책을 읽는다고 하는 것이 힘들다고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럼 뭐 쉬는 거잖아, 사실은. 책 읽는 것만큼 또 편안히 쉬는 게 어디 있어요. 뇌에도 이 책 읽는 것만큼 편안한 게 없는 것 같아. 맨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남의 논문 읽고 책 읽고 보고서 읽고 막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내 하고 싶은 거, 내 읽고 싶은 거, 내 보고 싶은 거, 내 생각하고 싶은 거 읽고 생각하는 게 더 행복하지 않아요?